안녕하세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8년이 흘렀는데 그 사람이 눈에 아직도 아른거리는 것을 보면 아직 완전히 떠나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나 본다. 곧 남편의 기일이 다가오는데 그리워하며 이곳에 몇 글자 적어보려고 해요. 너무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의 추모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남편과는 소개로 만나서 평범하게 연애하고 결혼 준비를 하던 중에 시댁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비로소 이 집안이 만만치 않다는 걸 느꼈죠. 사실 결혼 조건으로 따지면 남편이 좋은 환경에 있지 못했어요. 세 자매가 있는 곳에 악독한 시어머니가 있어 시집살이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런 곳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무엇인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시부모님도 남편에게 많은 기대와 바램을 가졌고 결혼 전에 시어머니는 저를 위해 종이 몇 장을 주셨어요. 종이에는 제가 결혼 후 지켜야 할 며느리의 의무 목록이 써 있었어요. 우리 집안에 시집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적혀 있었는데 남편의 가정에서 부인으로 살아가려면 이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재벌가 시집가는 며느리로 오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세심함으로 적혀 있었지만 그때는 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가난한 집안에서 대를 이어가기 위해 아들을 낳으려고 줄줄이 딸을 낳은 뒤 귀한 아들로 태어난 것을 금이나 옥이나 정성껏 키우느라 돈이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들은 몰라도 아들한테는 용돈을 받고 싶다고 하셨대요. 아무튼 그 종이에는 제가 지켜야 할 사항들과 용돈 금액, 기본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횟수, 시부모님 생신과 사임자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네요. 그 종이를 본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음을 어머님도 느끼셨는지 물으셨어요. 왜 싫으냐? 싫으면 관두라.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집중해서 읽고 있었습니다. 더 적으려고 최대한 줄이고 적은 거야? 요즘엔 설거지조차 시켜도 이혼하겠다고 달려 말했다. 그리고 날 무서워서 며느리와 친해질 수 있도록 너는 예민하고 속이 좁은 며느리한테 딱 질색이라. 너가 스스로 판단해야 해. 원래 우리는 지혜로운 며느리감을 가지고 있었어. 아들이 너를 선택했다고 하니 그걸 존중하라.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며느리감이란 말이야. 그게 누구인지 궁금하다면 어머니가 아는 어떤 지인이 사업가인데 그 집 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결혼 후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못하지. 혼자 며느리감이 있는 거로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었어. 둘은 사귄 적도 없고 호감을 갖고 있는 적도 없대요. 나는 정답이 돼야 하는 거야. 혼자 생각하고 있던 것이 맞죠. 그러나 시댁 쪽에서 결혼할 때 집을 주거나 명품백을 사주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길 바랬어요. 모두 알아서 준비해야 했어요. 말 그대로 아들 하나까진 생색내셨던 거예요. 이런 반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게 나을지 않을까 생각하며 몇 번이나 결혼을 미뤘는지 몰라요. 아직은 감당할 수 없으니 좀만 미루자고 했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만한 사람 없겠다 싶어 용기 내어 결혼식을 올렸네요. 결혼과 동시에 3명의 신우와 숨막히는 시어머니가 생긴 셈이었어요. 착하고 순박한 남편이 있지만 연애할 때는 좋았지만 결혼 생활을 해보니 완전 최악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가족 모임을 할 때도 남편이 아무리 신경을 써도 별로 없었어요. 어버이날 기념으로 선물을 사줄 때도 남편이 내고 가족끼리 단체 여행을 가더라도 당연히 남편이 냈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잘나는 것도 아니었고 평범한 직장인 연봉을 받고 사는데 시드름에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언젠가 한 번은 신들이 생색을 낸다고 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곧 우리 엄마 생신이니까 명품 하나 사드리자. 동현이가 80% 내고 나머지 20% 우리 셋이 나눠서 낼게. 20%를 셋이 나눠서 내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생색을 내는 걸 보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시댁 식구들 챙겨다가
우리 집안이 패가망신하겠다 싶어서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죠. 앞으로 가족들한테 돈 걸리는 부분은 우리 둘이 같이 나눠서 부담하기로 해야 해. 와이프가 말하는 대로 돈과 관련된 모든 일은 제가 맡을 테니까 당신은 그렇게만 말하면 돼요. 앞으로는 아이를 낳고 집을 사야 하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잖아요. 앞날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씩 절약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이해하시죠? 그 이후로는 제가 통장을 꽉 쥐고 있을게요. 시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난리를 쳤대요. 며느리가 잘못됐어. 너가 어떻게 내 아들 돈을 쥐고 있냐? 건방져. 버르장. 머리 없는 녀석. 그때 다들 욕을 했는데 애를 어집하며 웃었어요. 애 날 준비를 위해서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좋겠죠? 신들 3명이서 소셜 단톡방이 있었어요. 거기서 한참 제 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신우 중 한 명이 실수로 가족 전체 단톡방에 제 욕을 써 놓은 것이었거든요. 이런저런 말들로 해명을 해봤지만 뻔할 정도로 굴러박힌 돌을 빼낼 수 없었던 거겠지요. 하지만 그 집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뻔뻔해져야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네요. 시댁 식구들이 다 함께 제게 악인으로 몰고 있었지만 남편은 애매하게 반응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화가 나서 남편에게 소리쳤던 적도 있었죠. 지금 당신이 해야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건 몰라요. 난 지금 집안에서 나쁜 여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가 이렇게 취급받는 것은 왜 가만히 있는 건지요. 가만히 바라보면 당신 가족들에게 무례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목을 굽히고 있는데 곱게 자란 아들이잖아요. 엄마에게 어리광도 부리고 때도 쓰고 때로는 원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는데요. 왜 혼자 철이 들어 있는 건지요. 미안해요. 제가 노력할 거예요. 노력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제발 행동으로 좀 보여주세요. 가장 큰 이혼 이유가 가부장 갈등인 걸 모르시나요? 나는 지금 시댁 식구들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가족만 중요하고 아내는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큰 존재인데 아내는 부모님을 잊고 사는 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보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부모라면 자식을 당연히 키워주어야 하는 거야. 그건 의무라고. 아무튼 나는 이제 요구할 건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쁨을 받지도 못하는데 나는 노력할 필요가 있어. 나는 나를 좋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한테만 보답할 거야. 그러기에도 시간은 턱없이 부족해. 더 이상 지치고 힘들어서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중간에서 진담을 빼더라도 며느리가 갑자기 버릇없이 나오니 단단히 벼르고 계셨던 게 분명했어요. 얼마 후에 시어머니는 신우를 대동해서 저희 집에 난입하셨어요. 그리고 대뜸 이런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여기서 살아야겠다. 오갈 데가 없어졌거든요. 아들이 하도 용돈을 안 주니 생활비가 없어서 집을 팔아버렸지 뭐니. 이 늙은이가 갈 곳이 어디 있겠니? 우리 아들이 책임져 주겠지. 넌 신경 쓰지 마라. 아들 오면 그때 얘기하자. 그나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작정하고 방 하나를 점령하더니 그때부터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더라고요. 아마 괘씸한 며느리 버릇을 단단히 들이고 싶어서 난입하게 분명해 보였어요. 내가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야말로 보여줄게 하며 찾아오신 느낌이랄까요. 어르신의 고집과 아집을 제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다 처분하고 찾아온 분을 집 밖으로 내쫓을 순 없잖아요. 게다가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모습을 보여서 제가 두 손 두 발 다 돌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시어머니의 목표는 애초부터 합리적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집값이 너무 비싸다며 합치는 것이 어떨까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에는 원하는 대로 하게 되었네요. 좁고 신혼집에서 시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불가능해서 결국에는 우리 집도 처분하고 시어머니의 돈과 우리 돈을 합쳐서 좀 더 넓은 집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져 있을 때도 자주 충돌했었는데 그만큼 얼마나 어려웠는지 정말 매일이 전투였습니다. 전생에 어떤 죄를 지어서 이 악랄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돌아보니 그때까진요. 가벼운 갈금 정도였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기뻐서 시부모님께 알려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봐야 알지. 딸 나오면 아무짝기도 쓸모없다. 그게 임신한 며느리한테 할 소린가요? 아, 그땐 저도 울한 마음에 들었네요. 딸이면 뭐 어때요? 자식은 다 귀하잖아요. 어머님도 딸 셋 낳으셨나요? 아들 하나 어디라고 딸 셋을 낳은 거지? 애초에 아들이 나왔으면 딸들 가지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요즘이 뭐 아들 딸 구분 없이 나 키운다고 하지만 아들이 귀한 건 편함없다. 며느리의 가장 큰 역할이 뭐겠어요? 바로 자식을 낳아주는 거야. 그러려면 당연히 아들을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이 버릇처럼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딸은 쓸모없다 하시며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셨어요. 그 말도 참 모순인데 시어머니는 딸만 편애하고 계셨거든요. 아들한테는 용돈의 선물로 얹어 살기까지 오한 것들을 요구하면서 못 살게 쉬면서 아들이 최고래요. 딸들은 항상 불쌍하고 가여운 애들이라 쑥까지 주시면서 아들한테는 집까지 팔아서 부모가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될까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시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보장해주는 보험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말을 남편에게는 하지 않았지만 남편도 속으로 느끼고 있었겠죠. 그때가 되니 더 안쓰러웠다고 해야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남자와 내가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어요. 출산하고 애를 키우다 보면 부부의 노력이 중요한데 시댁 식구들의 간섭과 개입으로 더 힘든 날들을 보낼 것 같았어요. 건강하게 출산은 했지만 딸을 낳았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잔뜩 그때부터 저는 딸 낳은 죄인 며느리가 되고 말았어요. 아니,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현대에 이런 걸로 구박을 받는 게 어이가 없었지만 워낙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인 편이시고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이제는 아이까지 생겼으니 조금만 더 열심히 돈을 모아서 분가를 할 수 있길 기대하며 그 희망 하나를 붙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도 아이가 생기니 이 정신을 차렸는지 저에게 진심으로 속마음을 말해도 여보, 나는 이제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거야. 이제 우리 딸과 당신만을 위해 살 거야. 내 인생은 이제 당신의 것이야. 같이 돈을 벌 테니 얼른 결혼해야겠어요. 우리도 남들처럼 주말에 애 데리고 좋은 카페에 가고 드라이브도 하자. 그때부터 남편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용돈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제 난 용돈이 필요 없어요. 아기가 태어나는데 돈이 필요해. 게다가 회사에서 퇴근하면 대리 기사 일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하루에 4시간 자며 일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쉬엄쉬엄 하라고 했더니 자기는 이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어요. 행복했던 사람이었는데 딸만 보면 한박스 웃음 지었어요. 그토록 딸을 끔찍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추악하게 버리려고 할 줄은 몰랐어요. 대리 운전을 끝내고 돌아와야 할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다는 건 어색했어요. 그 사람은 늦으면 늦을수록 칼같이 연락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날따라 초조해 보였어요. 얼마나 전화를 거는지도 모르게 되었는데 누군가 전화를 받았어요. 하지만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땡땡 병원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집 밖으로 뛰쳐나가 택시를 불러 확보하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최대한 빠르게 도착했지만 남편은 이미 싸늘해진 뒤였습니다. 믿을 수 없어서 남편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어요. 작별 인사는 해야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던 딸을 두고 왜 이러고 있는 거냐고 울부짖었습니다. 대리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망이 없었다고 해요. 뒤늦게 달려온 시부모님과 시누생 모두 충격받고 주저앉더라고요. 남편의 장례를 치를 때까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남편의 사진을 가만히 보는데 사진이 영정사진으로 쓰일 줄은 몰랐거든요. 이 진을 찍었던 그때를 떠올리니 까마득해서 또 눈물이 났네요. 함께 미래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운 것은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는 못했어요. 그래서 더욱 막막하고 어두웠어요. 마치 무너질 듯이 아픈데 시댁의 식구들은 이성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슬픔은 잠시 접어두고 해야 할 일을 처리하는 느낌이었어요. 마음이 그렇게 쉽게 접고 폈다 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신기했죠.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겨우 집에 들어와 숨을 돌리고 있는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대표적으로 전해오더니 청천벽력 같은 말을 꺼내더라고요. 정신이 좀 들면 빨리 침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그렇게 된 건 우리 모두 안타깝게 생각한다. 너도 많이 힘들겠지. 하지만 정리할 게 많을 거야. 정리하자면 이제 우리는 서로 가족이 아니니까 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너도 이해하시는 게 좋겠네요. 왜 제가 나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 이 집의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을 계속 데리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제가 아들을 낳지 않았다고 쓸모없는 며느리로 생각한다는 건가요? 그래도 가족이라고요. 왜 제가 나가야 하는 건가요? 이 집에 살 때 제 지분도 있단 말이죠. 이 집은 어머니님의 명의이고 이 집에 살 때 돈을 보태준 사람은 우리 아들이에요. 당신이 제대로 살림을 해보았다고 하더라도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주기 위해 결혼 전에 한 약속을 지키는 건 중요하죠. 당신이 어떻게 대응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들, 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갈등은 모두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족 간의 소통이 중요하며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면서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당장 나가. 솔직히 나는 내 얼굴을 보기 싫어. 우리 아들을 봐서 며느리랑 겨우 붙어 살고 있었던 거야. 너랑 살면서 정말 고역이야. 막말로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널 곱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그래. 팔자가 세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간 거라고 바로 생각해. 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야. 내 아들을 살려내라고. 너 말고 다른 좋은 여자 만나서 좋은 집안에 장가가면 됐을 텐데. 밤늦게 대리운전 다녀온 적도 있었잖아. 너 때문에 그랬어. 먼저 간 남편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그 말을 듣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몰아세우시는 거에 대해 아무도 모르게 눈물이 날 지경이야.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멍하니 앉아 가만히 있으니 신우 3명은 제 짐을 대신 싸서 저에게 쥐어줬어요. 그렇게서는 외투 하나 걸칠 틈 없이 맨몸으로 한겨울에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딸을 안고 정신을 잃은 여자처럼 천천히 눈길을 걷는데 하나도 추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목적지 없이 하염없이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올카야. 잠깐만 뒤돌아봤더니 셋째 신인은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3명의 신인 중 그나마 말이 통했던 신인이어서 작별 인사를 하러 오나 보나 했죠. 신우는 상자 하나를 들고 왔다가 나에게 건넸다. 이거 받아. 이게 뭐지? 동현이 유품이야. 보면 알 거야.
아무튼 올케 우리 집안의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것 너무 마음 쓰지 마. 내가 봐도 좀 이상한 집구석이라니까 앞으로는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행복하길 바랄게. 추우니까 얼른 어디든 들어가. 그러다가 감기 걸릴까봐 전 결국 갈 곳이 없어서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뿐인 딸 시댁에서 이쁨 받고 살 줄 알았는데 남편도 잃고 시댁에서 쫓겨났다고 하니 우리 부모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다행히도 저희 딸은 친정 엄마가 케어해 주시기로 했고 저는 일자리를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남편의 유품을 꺼내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 상자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열어봤자 마음만 아프고 눈물을 쏟을 것 같아서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어느 정도 차분해질 때쯤 그 상자를 열어보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진실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어요. 남편의 아기 때 사진과 보육원 서류, 태어난 날짜와 시간이 적힌 종이가 들어있었고 갓난 아기를 맡기게 된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모든 퍼즐을 맞추어 보니 한 가지 결론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어려운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보육원에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부모님께서 그런 남자를 입양한 것이었어요. 처음 알게 된 이 사실에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신우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선뜻 만남에 응해 주었어요.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어요. 정말 우리 남편이 입양 아들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동현이를 아기 때 입양했어요. 동현이를 입양했을 때는 나도 어렸어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나중에 첫째 언가에서 말했더라. 그럼 우리 남편은 자신이 입양 아들이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딱히 부모님이 말해주진 않으셨어. 애교육상 안 좋을 거라고. 우리에게도 입양을 시켜주셨죠. 아시겠지만 우리 집안은 워낙 가부장적인 분위기였어요. 아들을 낳아야 했는데 딸만 3명을 낳았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네 번째를 갖고 싶어도 그게 아들일지도 모르니까 자연스레 입양을 고려하셨을 거예요. 우리 엄마가 할머니로부터 많이 구박을 당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흔한 아들 하나도 없다며 이런 아픔을 겪은 자식이 아닌 남의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동현이를 열심히 키워주셨어요. 제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요. 어머니 말씀처럼 전 이제 남이나 다름없어요. 동현이의 삶이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친부모의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얼굴도 보지 못했잖아. 우리가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더라. 만날 기회가 있었나요? 있었지. 근데 우리 쪽에서 보여주지 않았어.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입양한 아들이 커서 친부모를 찾아가면 핏줄이 끊기는 거니까 걱정이 많이 됐나 봐. 그래서 친부모가 동현이 다시 찾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숨겼어. 없는 척, 도망간 척, 모른 척 했지. 일부러 못 찾게 혼란을 줬나 봐. 그래서 그쪽도 친아들을 평생 동안 찾을 수 없었다고 들었어. 우리 집안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식을 찾지 못했던 거지. 난 다른 건 몰라도 동현이한테 진실을 말해주지 않은 게 정말 미안하더라. 자신이 입양된 줄도 모르고 친부모가 자신을 찾으러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떠나버린 것이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 정도로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부모님이 자신을 속인 셈입니다. 어쨌든 올케 씨에게 동현이가 유품을 전해줄 이유는 따로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올케 씨가 동현이의 친부모님께 동현이의 근황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직접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올케 씨가 해줄 수 있다면 대신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창고를 정리하던 중 먼지로 뒤덮인 상자를 구석에서 찾았는데 이것은 동현이의 유일한 과거입니다. 마음이 아프게 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부디 동현이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올케가 조금 도와줘 주세요. 그 말을 듣자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쪽 식구들은 남편이 아무것도 몰랐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남편의 소극적인 태도와 눈치 보는 태도, 그리고 키워주신 분들에 대한 보답해야 된다는 말을 버릇처럼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많은데도 순순히 다 들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의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아내인 저한테도 심하게 터놓지 못했던 남편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신우도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것을 알지만 진실을 알려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신우가 아니었다면 저는 남편의 과거를 몰랐을 것입니다. 정말 이기적인 집이죠. 대가 끊어질까봐 아들을 입양해 친부모도 안 보여주고 숨기고 살았던 것이 말이 되나요? 그런데도 아들 하나가 있다고 유세하며 용돈도 아들에게 받고 선물도 아들에게 받고 인생도 아들에게 맡기려고 했던 것이죠. 하늘에서 남편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집에 다시 돌아와서 남편의 유품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봤어요. 거기서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슬픔을 추스리는 것도요. 힘들었지만 이렇게 진실을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잠시 잊었던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니 자료를 찾아주더라고 해요. 아주 오래된 온 주소로 직접 찾아가니 이미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어요. 제가 도착한 곳은 이미 건물을 허물고 재건축 중이었습니다.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죠.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니 방향을 잃고 있던 제게 친구가 조언을 해주었어요. 요즘에는 검색을 통해 사람을 찾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물론 그것 또한 어렵지만 어떻게든 해내다 보니 결국 마리를 잡게 되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주소지에서 오랫동안 슈퍼를 운영하던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께 동네 주민을 소개받고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람을 찾아가는 일이 시작되었죠. 어렵게 전화번호를 얻게 되었는데 동명이인일 확률도 높았고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찾아가기를 망설였지만 이상하게 맞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레 번호로 문자를 보내봤어요. 나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 사람이고 남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보육원에 맡겨졌다가 입양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친부모님을 찾고 싶은데 맞으신지 궁금한 마음을 담아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만나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도착한 곳은 한 공장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실 복도 끝에 위치한 사장실이 있었어요. 그분은 문을 손수 열어주시며 들어가시면 됩니다 하고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얼떨결에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초조한 느낌을 가진 나이 드신 남자 한 분이 저를 향해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생략하셨지만 다음 문장에서의 내용은 다시 작성해 주세요.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정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신우에게 받은 유품 상자를 조심스레 그분께 전달했어요. 그분은 그 안을 들여다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주름진 손으로 이것저것 만져보시며 느끼는데 말을 덧붙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분은 한참을 그 안을 보시더니 고개를 들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아들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꺼내기 어려운 말이라 만날 때까지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이제는 그 소식을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겨우겨우 사연을 말씀드렸죠. 남편의 사망 소식을 말씀드리자 그분은 고개를 푹 숙이실 때였습니다. 채로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읍조이시더라고요. 아빠가 죄인이라는 소식을 전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먼저 챙기고 찾아봐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행복하게 살다 가셨나요? 결혼 생활하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예쁜 딸도 나오고요.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제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제 딸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분은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서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똑 닮았네. 내 아들이랑 똑같이 생겼어. 아, 그 사람 어릴 적과 온통 같네요. 딸은 아빠를 닮았어요. 그 사람은 판박이 같은 애교도 많고 하는 짓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지금이라도 날 찾아와 줘서 고마워요. 내가 얼마나 애타게 아들을 찾았는지 몰라. 그 소식 들을 수 없이 걱정하고 또 걱정했는데, 이렇게라도 찾아와 주니 고맙네요. 좋은 소식을 들려드렸어야 했는데, 사실 찾아뵐까 말까 많이 고민했어요. 차라리 모르시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괜히 주제를 넘은 행동인가 싶기도 해서, 제가 이제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듣기로는 아주 어릴 때 보육원에 맡겨졌다고 들었어요. 그러던 당시에는 우리 부모는 아이를 적절하게 키울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으며 우리가 하던 사업이 실패하여 어려움이었다. 밥을 먹을 돈이 없어서 일주일 내내 굶고 집이 없어서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었죠. 처음에는 잠시 맡기고 나서 금방 다시 찾아가려 했었지만 점점 좋은 돈을 벌며 1년, 2년, 3년이 지난 뒤 겨우 숨쉬고 살만해지는 때쯤 아이를 찾으러 갔을 때 아들이 입양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아이가 좋은 곳으로 입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차라리 아이가 우리의 존재를 모르는 것이 낫겠다 싶었어요. 부모 마음은 어찌 그리 되나요? 이렇게 믿고 묵묵히 뒤에서 응원하려 했지만 다시 찾아보고 싶어 사방팔방을 헤매다 보니 이상하게도 찾아가면 이사를 옮겨버린다던가 없는 주소도 나타나곤 했는데요. 나중에는 나이가 가출하여 사라졌다고 하길래 가출한 아들을 찾으러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아들을 찾던 중에 안 사람 말기 암에 걸리셔서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죽기 전까지도 아들의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다며 소원 없이 임종 직전까지 울부짖고 가셨어요. 이름은 옳게 기억하셨지만 우리가 부른 이름은 대희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얼굴 한 번만 보고 갈 수 있을 줄 익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서야 아들에게 좋은 일을 해줄 수 있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키워야 했는데 모두 내 잘못입니다. 아이를 만나고 나니 태희가 큰 고생을 했구나 하고 후회됩니다. 그분은 충분히 아버님의 마음을 이해했을 거예요. 그분은 정말 성실하고 착한 분이셨어요. 살아 계셨다면 아버님은 진심으로 반겼을지도 모르죠. 그날은 그분과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보호권에 맡긴 상황이었는데 해외에서 돈을 벌고 실패하고 다시 사업을 일으키는 그 과정을 겪었어요. 아들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었던 힘들고 고난스러운 시간들을 듣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어요. 훌쩍 지나가는 동안에도 헤어질 때쯤에 그분께서 저에게 간곡히 부탁하셨다. 우리 다음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조만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기, 다음에 만날 때 그 아이도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딸이요. 네, 데리고 올게요. 그 이후로 그분과 몇 차례의 만남을 이어나갔다. 제 딸을 데리고 가기도 했고 남편이 머물고 있는 곳에 모셔가기도 했다. 핸드폰에 있는 남편의 사진을 하나씩 인화해서 앨범을 만들어 선물했더니 눈시울이 붉어져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다. 평생에 그리워했을 아들이었을 텐데 이렇게 해드릴 수 있어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분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이 많이 떨렸어요. 제 딸은 어느새 그분을 할아버지라고 불러서 바뀌었고 애들이 선물을 받는 걸 좋아해 할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선물 한가득씩 주니 따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애가 잘못하면 선물을 안 주겠다고 하면서도 아이는 선물을 받는 걸 엄청이나 바랐어요. 그래서 선물을 안 주시면 안 되겠냐며 가방 가득 장난감으로 가져오셨어요. 어느 날 그분이 제게 부르시고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서 계좌를 모르셔서 봉투에 넣어뒀대요. 다음에는 귀차니즘 말고 계좌를 적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주고사님은 제게 이런 도움을 왜 해주시나요? 아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을 제게 하려는 건가요? 며느리에게 보답하려는 마음이 부담스러우시다면서 받지 말고 힘들게 키우느라 일하고 계신다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면 그만두고 육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하고 싶은 일이나 배우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에 집중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신하여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을 찾겠습니다. 저기, 아버지께서 이런 이유로 찾아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지만 난 그저 마음의 짐을 좀 덜고 싶었어요. 이뤄 드릴 수 있을까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남은 건 사실 모두 제 며느리와 손녀뿐인데 이마저도 못 도와준다면 저는요. 인생의 의미를 잃게 되어 아무래도 우리가 만난 것이 특별한 인연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아들이 연켜준 것 같아서 난 최선을 다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 도움 부담 갖지 않고 받아라. 내가 열심히 살아온 건 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야. 며느리가 대신 내 성의를 받았으면 좋겠구나. 시댁에서 쫓겨나고 정말 힘들게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막연하게 나타나서 제 구세주가 되어준 셈이었어요. 시댁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또 시댁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아버님은 저에게 생활비뿐만 아니라 딸과 함께 살 집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엄마가 돈에 쪼들리며 비상금도 풍족히 챙겨주셨어요. 생활비도 지나치게 많이 주셔서 차곡차곡 모아 돌려드리려고 했더니 기겁하며 다시 주셨다고요. 제 딸은 아버님이 키워주셨다고 말씀해도 될 만큼 아버님의 도움은 정말 컸습니다. 아버님 덕분에 육아와 동시에 대학원도 다닐 수 있었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며 그것으로 직장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님은 공장과 건물을 물려주시려고 하는데 저와 손녀에게 하려 하시다가 사양했습니다. 공장과 건물까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받은 것들도 지나치게 많아요.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고민 중인데 더 많이 주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님을 위해 글을 쓴다면 좋겠어요. 우리 며느리가 정말 소박해요. 세상을 떠날 때 다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미리 정리하는 것도 좋지. 난 돈보다 더 귀한 가족을 얻었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서 그래. 난 우리 며느리가 손녀를 대를 이어서 내가 하던 일을 이어받았으면 좋겠구나. 아무리 그래도 손자가 아니라 손녀들.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 손자인지 손녀들 다 같은 핏줄이니까. 이제 나는 우리 손녀가 장착을 큰 사람이 될 거라 확신해. 맘 같아선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어. 저도 모르게 예전 시댁에서 세뇌를 당한 것 같아요. 딸이니까 안 된다. 불가능해. 이런 생각들을 모르게도 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말대로 제 딸은 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덕분에 많은 걸. 아버지의 응원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전문직 자격증 취득을 위해 준비를 시작했고, 또한 딸을 안정적으로 키우는 데 성공했어요. 이런 행복하고 풍족한 삶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 시댁에 대한 미움과 원한이 조금씩 사그라들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예전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전 기억이 되살아났고 겁나게 됐어요. 오랜만에 만난 시어머니는 대뜸 돈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너희가 계산을 못해서 말이야. 너 우리 아들의 보험금을 탔는데 왜 말을 안 했어? 이런 말을 꼭 하는 게 맞는 거야? 내가 부담해서 말할 필요 있지? 너 혼자 혼란을 가져가려고 그걸 왜 말해야 하냐고요? 돈을 쓴 적이 없어요. 우리 남편이 목숨 가치로 생각하여 10원이라도 쓰지 않았어요. 물론 그것을 어머님께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괘씸해서 드리기 싫어요. 지금 나를 괘씸하다고 그랬어? 신모친도 아닌데 아들을 착취한 것 미안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보험금은 또 탐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전에 아들한테 용돈을 주고 생활비를 제공했으면서도 미안해서라도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보험금까지 내놓으라고 하는데 정신이 어디 가셨나요? 제가 친부 모친인가요? 그럼 누가 친부모를 보육원에서 입양했어? 그런데 친부모가 찾았을 때 의도적으로 숨겼어요. 도망치려 했나 봐요. 만약 당신이 알았다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남편에게 친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나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살아있을 때 한 번도 부모의 모습도 못 보고 간다고요? 그 사람은 불쌍한 존재가 아닌가요? 오히려 일생 동안 친부모가 아닌 사람을 돌보며 살아간 노력한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마음이 없는 사람을 키워준 눈에 갚겠다는 최선의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제발 조금 창피스러워 해주세요.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나요? 누군가 말해줬나요? 그 사람의 친부를 직접 찾았어요. 그분이 아들을 찾으려고 인생을 바친다며 말이에요. 아들을 찾으려 하면 멀어지고 찾으려 하면 사라져서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마음 아픈 상황에 관해 아무런 후회 같은 건 없어요. 느끼십니까?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함께 그분께 가서 사과를 드릴까요? 내가 왜 버려진 아이를 잘 키워줬는데 그분이 오히려 나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아니었으면 길거리에서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해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만 어머니는 왜 그렇게 당당하신가요? 키운 정신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냉정하지 않았을 텐데요. 머릿속으로 보험금 계산하기 전에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를 해야 했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시어머니가 전곡을 찌른 듯 불이 나게 되었을 때 상황을 마무리하고 돌아가신 그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시어머니가 다시 찾아오셨어요. 저희 남편의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라는 소문을 어디서 듣고 오셔서 돈을 좀 주시겠느냐고 물어보셨다고요. 글쎄, 제게 전달해 주시라고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아이 그쪽에게는 잘 말씀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사랑으로 키워주긴 했지만 돈과 노력으로 키워준 것이 사실이니까 그만큼의 성이라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청성했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러니 어머님이 직접 말씀하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제게 전달을 부탁하시는 건가요? 그렇잖아. 양부모가 돈 때문에 찾아온 걸로 오해하실까 봐 참 억울해요. 돈 때문에 찾아오셨나요? 아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너무한 거예요. 인연이 끊어졌다 해도 내 며느리가 되어주는 너와 내 딸이 내 손녀인 건 편하지 않은데 어떻게 나에게 연락을 한 번도 안 하나요? 난 생활비나 용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면 한 번쯤은 서로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왜요? 엄동설한의 맨몸으로 며느리를 쫓아낸 사람들을 왜 제가 도와야 하는 건가요? 어머님이라고 해서 빚진 것이 있으신가요? 집을 매매할 때 제가 돈을 빌려준 것도 모른 척 하셨죠. 어디 한번 법으로 처리합시다. 볼래요. 그래서 그나마 예정대로 참았어요. 막말로 말해도 제가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찾아오실 거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께 돈을 주거나 도와드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피해주세요. 한 방울도 섞인 사람을 무슨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주세요. 불쾌해서요. 가져가세요. 돈 외에는 생각할 게 없던 시어머니는 그렇게 돈 때문에 제게 아쉬운 소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등을 돌렸어요. 그 후로는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아직도 남편이 있는 곳에 딸을 데리고 자주 가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시댁 식구들이 자주 왔다가 지금은 발걸음이 끊긴 것 같아요.
저와 딸만큼은 남편을 오랫동안 추억하고 기억하려고 지금 만약 살아계셨더라면 딸이 크는 것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너무 아쉬워요. 자식이 크면서 보여주는 소중한 장면을 저 혼자만 보아야 한다는 것이 가끔은 가슴 아파요. 그래도 혼자서 단단하게 딸을 잘 키우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언젠가는 저도 남편과 같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될 때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 없이도 혼자서 딸을 잘 키우고 당신 친부도 잘 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만한 충족된 삶을 살지 않았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까지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